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길에서 사고를 당한 시민을 도와주는 이웃 시민들은 뉴스의 단골 손님입니다. 어떤 노동운동가들은 평생을 써서 동료들의 삶을 떠받쳐주지만 뉴스는 이것을 별로 다루지 않죠. 그것은 알기 싫다가 종종 해오던 이야기입니다. (639회)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건조가 만들었습니다. 다.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제안은 네. 나는 뭐 말만 던졌고 뭐 가서 인터뷰하고 섭외하고 네. 저 진짜 제일 고민했던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제가 그 농성장에 찾아가면서 네. 이제 뭔가 이제 먹을거리라도 간식거리라도 사가야 될 것 같잖아요.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 셰프한테 내가 뭘 사가야 되지? 아니 캐비아? 네. 캐비아라도 드시고 힘내세요. 결국 뭔가 빵을 사가긴 했는데 네. 빵도 뭔가 네.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죠? 네. 포켓몬 빵을 사가고 그것도 이상하고 너무 비싼 걸 사가는 거. 호텔 디저트는 왠지 약간 또 기분 나쁘실 수 있을 것 같고 고민을 많이 했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게 풍족해서 네. 호텔은 뭔가 그 노동운동 안 할 것 같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뉴스를 너무 안 읽는 겁니다. 90년대와 00년대에 이미 그 호텔이 이 총파업 문제로 몸살 앓았던 적이 있고 잠시 후에 얘기를 우리가 살짝 듣긴 들을 거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명동에 있는 심지어 명동에 사람 많은 구역 그 명동역을 나가자마자 있는 네, 명동역 블럭에 있는 5분도 안 걸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그 명동역 앞 바로 앞 출구에 있는 이삭 토스트 보고 나도 이삭 토스트 하면 잘 될 줄 알고 창업했다가 망하는 겁니다. 거기는 언제나 동북아시아 사람들이 줄을 빵빵빵 서 있잖아요. 그럼요. 세종 호텔도 사람들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가는 별 4개짜리 호텔입니다. 네. 한국인들만 잘 모르고 그리고 저희는 대화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서울에 지긋한 사업하시는 어르신들이 비싼 거 먹으러 자주 가는 곳이었다. 세종 호텔이. 그렇죠. 호텔에 밥 먹으러 갈까? 네. 우리가 저 범죄와의 전쟁 같은 영화에서 보는 이게 그 돈 많은 사람들이 호텔에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하는 그런 곳이었다. 그런 곳은 딴 건 몰라도 모든 게 고급인 편이고 이걸 모든 게 고급이 되도록 유지하는 일은 전문가의 일이라서 네. 예나 지금이나 호텔리어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호텔리어는 늘 뭐랄까 경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직업이었습니다. 네, 요새도 되게 뜬다고 들었어요. 요새 워낙에 한국에 관광을 많이 오니까 뭐 K 셰프 막 이러면서 네. 호텔 조리학과가 좀 인기가 좋다라고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 때 앞에 호텔 들어간 과들 그 입결 아주 높았습니다. 지금도 제 기억으로는. 그때도. 네. 그리고 코로나 때 세종 호텔이 수익성이 없다면서 식음료 사업부 보통 이제 호텔에서는 F&B라고 네. 부르고 그냥 사람들이 가서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는 그곳 말입니다. 그리고서 거기에 직원들을 해고했는데 수익성이 없다면서 최근에 이름을 바꿔서 식음료 영업을 다시 시작했다. 근데 그때 있던 정규직들을 다시 부른 건 또 아니다. 아니죠. 제가 잠깐 들은 바로는 그걸 다시 한 게 그 식당이 있어야지 삼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게 네, 지금 삼성이잖아요. 3, 4, 5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시설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 거기엔 뭐 세미나실도 있고 뭐 연회장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뭐 블라블라 주차장도 어느 정도 크기 뭐 그런 조건들이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텔에 붙어 있는 별의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를 해야 되는 식음료 시설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정규직만 자르고 예, 퀄리티만 낮아지고 호텔의 이유는 더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냐. 라면서 노조 지부장님이 고공농성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슬쩍슬쩍 기사로 보셨을 텐데. 네, 특히 탄핵 국면에서 그때 했어가지고 네. 직접 그 뭐 시위 참여하셨던 분들은 그 앞까지 가셨던 분들도 청취자들 중에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오늘 들어본 바 그 앞에도 투쟁의 역사는 상당히 길었고 호텔업계 전반이 다 그러했다는 사실을 오늘 인터뷰를 들으시면 아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분은
저희가 꼭 그런 편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 노동운동을 배워본 적이 없고 일식만 27년 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갔는데. 저의 의지는 이제 일식을 만드는 비밀을 배우고 싶었지만 역시 업계 사람이라 그런 건 공짜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요식업계가 그런 게 가장 심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알려준다 레시피지. 한들 알겠습니까? 네. 그런가요? 예. 아마 뭐 보통의 전문가들처럼 그렇게 얘기하겠죠. 손목에 힘을 빼고 뭐 네. 이런 말씀 하시겠지. 뼈를 드세요. 이러면서.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 지부장을 만날 거고요. 그분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분 주변 사람들의 노동운동과 투쟁사이기도 하고 말이 그렇지 큰 회사라는 게 말이에요. 네. 결국은 평가 잘 받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내 주변 사람을 같이 띄워주고 내 주변 사람들이 같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사람이 보통 평가가 좋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네. 그런 쓸모있는 이웃은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네.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디바이스 한국 레노버 맥주의 친구는 나의 친구 바보상회 술안주 우리 땅의 깊은 맛 콕집어 콕김치 내 몸이 반기는 선물 로하스웰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명절과 입학, 졸업 선물로 최고의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엑세스몰에서 전용 특가를 확인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오징어잎, 아기 꼬리포, 흔하지 않은 마른 안주.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안주는 바보상회.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바쁜 하루 늘 시간에 쫓기는 당신의 건강을 위해 이것저것 챙기지 말고 하나로 케어하자. 혈행 개선, 눈 건강, 간 건강,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까지 한 방에.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웰 스마트 원팩. 제조원 한국 CNS팜 유통판매원 로아스웰.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 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제가 지난번에 잘못 캐치했습니다. BTS는 베터된 삼성이 아니라 백투스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레노버 광고를 하겠습니다. 네, 신학기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때 이제 3, 4학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죠. 뭔데요? 이전 노트북으로 버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꼬랐다. 꿀었다. 네. 네. 왜냐하면 젊은 애들은 시스템 관리할 줄도 모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네. 탔을까요, 그 친구가? 그 성능으로 어쌔신 크리드를 돌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걸 알고 있겠어요? 미안하다. 네. 나의 LG 그래마. 네, 그런 얘기였고요. XSFM과 레노버만의 특별한 콜라보가 그래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백투스쿨 프로모션 계속되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싱크패드 P 시리즈 T14 and 16, 요가 리전 5, 7, 9 프로까지 다 포함이 되어요. 솔직히 대학생한테 리전 9을 사주는 건 좀 미친 짓. 지금 아마 5090 들어가 있으면 한 700만 원 이건 네, 사회인용. 돈이 많다. 그런. 아니, 네. 집에 돈이 많은 학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T 시리즈 엔트리들은 대학생들이 많이 찾을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다 담을 수도 없을 만큼 다양한 라인업에서 적용되는 여기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습니다. 이런 다양한 라인업에 적용이 되는 Only XSFM만의 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BTS XSFM KR입니다. 네. BTS XSFM KR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르시겠으면 액세스몰에 오시면 이 페이지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원래 레노버 페이지랑은 다른 곳에 만들어놨어요. 네, 찾으셔야 돼요. 기존 할인가와 중복 적용 가능한 추가 5% 할인이 들어가게 되고요. 코드를 사용하시면 EDU 및 법인 전용 레노버 프로에는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XS몰에 레노버 신학기 프로모션 페이지가 있어요. 그 페이지를 통해서 레노버몰로 방문하셔야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바로 레노버로 액세스몰을 들어가셔야 찍고 가세요. 네, 찍고 가셔야 돼요. 장바구니에 담고 쿠폰 코드에 BTS XSFM KR만 잘 입력해 주시면 끝납니다. 네. 간혹 가다가 이 쿠폰을 어려운 말로 뱉어낼 때가 있습니다. 네.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때는 레노버의 변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정도로 깎아주면 원가 이하다라고 AI가 판단하면 저희 쿠폰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너무 싼 회사 입장에서 리스크가 있는 쿠폰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써다는 얘기입니다. 적용이 만약에 된다면 진짜 더 다시 없을 기회라는 것이겠죠. 네. 네, 꼭 액세스몰을 경유하셔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네. 신학기 할인 얼마 안 남았습니다. 레노버로 가시려면 액세스몰을 들러주시고요. (21세기) 노동운동 라이프스타일 가이드북 좋게 된 땡땡땡. 말씀드렸던 손님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 지부의 고진수 지부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초면에 실례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73년 소띠입니다. 73년생이시면. 네. 원래 몇 살이지? 네. 원래 그러니까 뭐 저는 거기까지 안 가봐서 모릅니다만 5학년 넘어가서 자기 나이 아는 사람 못 만나봤습니다. 그렇죠. 제가 특별한 게 아니군요. 소개할 때 항상 73년 소띠 이렇게 많이 한 것 네. 같습니다. 네. 앞에 그 밖에서 인사드릴 때도 기운으로 느낄 수 있듯이 그 동남권 출신이신 걸로 보이고. 네. 고향은 구미 아, 출신이고요. 네. 그 박정희 그리고 전자산업의 이제 메카 예. 노동자들의 도시가 될 수도 있었는데 예, 하여튼 구미 출신이고 서울은 99년도에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지부장님 이후 세대에는 네. 뭐 저 관광 경영학과들도 있고 처음부터 호텔리어를 꿈꾸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대학 때부터 이제 외식 산업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지부장님 세대 때만 해도 그게 이제 교육 과정이 많이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뭐 저도 조리를 전공으로 한 건 아닌데 그러세요? 직장을 다니다가 네. 그냥 IMF 때 네. 그 이전에는 저도 LG 반도체, 지금 원래 LG 실트론이라는 대기업을 다녔었죠. 첫 와. 직장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보다 조금 잘 나간 구미 청년. 예, 네. 그때는 사실 근데 IMF 전에는 대기업이라고 해도 일반 다른 직장들하고 임금 차이가 큰 차이가 별로 없었죠. 없었어. 예, 네. 크게 뭐 메리트 이런 것들은 없었는데 그럼에도 예, 거기 다녔었고 그때는 뭐 말 그대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당시 입사해서 초기엔 2교대를 했었어요. 12시간씩 막 교대. LG전자에서.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가을에 저녁에 딱 7시쯤에 출근하러 가는 길에 친구들이 술자리 하러 가는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예. 저녁 시프트 들어가실 때. 그렇죠. 야간 들어갈 때는 네. 7시 이제 들어갈 때는 야근 힘들죠. 예. 그때는 무슨 객기로 그냥 야간 들어가고 뭐 그 이후에 3교대 하긴 했지만 여튼 다른 것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1년 딱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영업직을 갔다가 예. 그 영업도 이제 체질이 안 맞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IMF 왔고 그 다음부터는 직장 구하기가 힘들어졌고 그래서 소규모로 자영업을 하면은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그러면 음식 장사 내가 배워서 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예, 그렇게 시작한 게 이제 저의 조리 입문의 이제 시작입니다. IMF 시절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네. 당시에는 전형적인 죽는 선택인데 자영업으로 요식업을 처음 시작하셨다. 네, 하려고 이제 어쨌든 직장 구하기는 참 만만치 않고 잘 안 되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 가지 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뭐 나와서 영업 콘도미니엄 네. 영업 그걸 하면서 한 4개월 했는데 한 채 가계약 딱 하는 정도만 계약을 했습니다. 잘 안 맞으셨군요. 수익이 없으셨겠네. 네, 사는 사람도 별로 네, 없을 그걸 때고. 이어받은 제 동료가 그래도 자기가 완전히 완성했다고 그 반을 주더라고요. 예, 그게 4개월 동안의 전부였고 그 이후로는 트럭을 가지고 이제 집 형태로 해서 네. 자재 같은 거 이렇게 납품하는 그런 형태로 했는데 그것도 처음에 저하고 사측하고 계약했을 때하고 얘기가 좀 달라서 하다가 또 나오고 그다음에는 이제 음료수 포카리 스웨트 동아오츠카 네. 그 5톤 덤프 트럭을 같이 타고 다니면서 이제 각 이제 구석구석 시골 구석구석에 이제 음료수 이제 배달하는 그 업무도 하다가 이것저것 이제 했죠. 여러 개 이제 하다가 안 되겠다 이제 자영업을 한번 배워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어떤 이제 친척분의 이제 소개로 명동 칼국수
오, 네. 유명한 그, 집. 네. 예, 유명하죠. 김치가 유명하죠. 그, 그 본점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하시는 가게에 거기서 배우신 게 아니고요. 그 가게 배우러 갔어요. 음. 근데 안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가족들만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외관이라는 지역에 미군 부대에 다니시면서 이제 그 가게를 하시게 됐는데 이 기술 그냥 아무한테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죠. 이러시면서 예. 요식업은 필요 그렇죠. 없다. 예. 그랬는데 뭐 삼고초려식으로 이제 매번 가서 월급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좀 가르쳐 주시라. 그렇게 몇 번 하다가 그러면 임금 없다. 절대 없고 배우고 싶은 만큼 그러면은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말하고 나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거의 한 1년을 사실상 임금 무급으로. 예. 무급으로 거의 아침 한 10시, 11시 가서 밤 한 8시, 9시 이렇게 왔다 갔다를. 그럼 그때 서울 올라오신. 아니요. 그때 그때는 배웠었죠. 그 지역에서. 외관이면 이제 저 구미에서. 예. 칠곡에 그렇죠. 예, 예. 사람들 다니는 데가 그 미군 부대 캠프 맞습니다. 캐롤이었나요? 거기밖에 예,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거기에서 이제 눌러 앉으려고 하셨던 것도 아니고 그냥 배우자는 목적으로. 그렇죠. 그 좀먼 기술 곳에. 하나 배우겠다라고 한 40km 되는 데를 제가 운전해서 다녔어요. 그래서 뭘 배우셨어요? 명동 칼국수를 배웠죠. 칼국수. 예, 칼국수 만두 오리지널 이제 그걸 배웠죠. 예, 배우고 한 1년 딱 하고 이제 제 가게를 구미에다 열었는데 시작할 때 좀 패착이 있었었죠. 뭐가 왜냐하면 문제였습니까? 저희 작은 아버지가 이제 좀 해물탕집을 약간 좀 1, 2층으로 크게 했었는데 네. IMF 오고 그 잘 되는 집이 이제 안 되고 2층 집이. 2층에다가 공간을 줄 테니까 네. 너 굳이 네가 그렇게 음식에 그 제대로 된 거 배웠으면 꼭 공간이 필요하냐. 그리고 만약에 장사가 되면 그때서 임대료 내라. 그러니까 초기 자본이 너무 적게 들어가는 그건 조건이 돼버린 매력적이죠. 거예요. 그때는. 제가 원래 계산했던 거는 그래서 한 8천에서 1억 정도는 들여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거는 그냥 장소 제공 식당 하던 자리니까 장소 제공 그냥 되고 뭐 한 1,500만 원 정도 뭐 그냥 영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못 모르고 시작을 하고 2층이라는 그것도 죽어가는 상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미천이 1년 반 만에 드러나 버린 거죠. 근데 우리는 미래를 살고 있으니까 구미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도 네. 하거니와. 그렇죠. IMF가 그런 식으로 이제 막 공단이나 대기업들이 또 막 떠나가던 이제 예. 막 초기 이제 시절이니까 네. 그래서 총체적인 그걸 겪고 실패. 그리고는 물론 뭐 음식에 대한 깊이도 낮았어요. 1년을 했지만 사실상 제가 이제 또 막상 제 혼자서 해보니까 아 내가 부족했구나 하는 거를 금방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고 한 1년 반 정도 하다가 이제 99년도에 친구 따라 요리하는 친구 따라 이제 서울로 이제 올라오게 된 게 이제 시작입니다. 요리 입문은. 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의 친척 중에 식당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요식업을 그렇게 쉽게 보나 봐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네. 그래서 한번 벌려보고 처음부터 사장님 해보고 이제 그때가 20대 초중반 뭐 중반쯤이셨을 테니까 네네네. 실패하기 좋은 때죠. 그렇죠. 그러고서도 계속해서 요식업에 있어야겠다 정도의 루틴은 정하신 거예요. 네, 이게 뭐 하다 보니까 올라와서 다른 직종보다 어쨌든 한 최근 몇 년 동안은 이제 주방 일을 했고 요리를 했으니까 그래서 마침 또 친구가 그 양식을 좀 오래 한 친구인데 양식이요? 서초동 쪽에 이제 자기는 양식당 그리고 바로 옆에 그 또 같이 하는 이제 산욱기 우동이라고 일반 우동집 스시하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또 취업 소개도 시켜줘서 그렇게 이제 다니게 됐죠. 아, 네. 그럼 네. 그렇게 일식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조타운. 서초동 예술의 전당 앞에. 예술의 전당. 네, 바로 앞에. 네, 네. 꽤 좋더라고요. 서울 처음 올라와서 제가 올라와서 처음 산 곳은 친구하고 둘이 방 얻은 곳은 이제 그때 이제 가리봉동 지금은 아마 동네 명칭이 바뀌었을 텐데 그렇죠. 가리봉동 벌집이라고 옛날 막 벌집이요? 공장 노동자들 하던 군대식 화장실도 공용 말 그대로 집 주방도 자체가 공용. 그래. 가산 그런 곳이 디지털 단지죠. 예, 옛날 가리봉동. 네. 음. 거기에서 출근을 서초동 예술전당 앞으로 했으니까 뭐 서울 올라와서 굉장히 큰 처음부터 아유, 이렇게 그때는 꽤 멀었어요. 지금은 지하철이나 잘 뚫려 있고 버스도 많이 다니는데. 근데 근처라고 하기에는
네. 거리가 좀 있죠. 그래도 이제 삶에 이제 뭐랄까 이제 보여지는 차이가 너무 그렇죠. 큰다니까. 뭐말 그대로 난곡을 뚫으면 산 넘고 물 건너는 거기 때문에 강남까지 간다는 건 그 동네에서 그때부터 일식을 시작하셨다. 네, 그때부터. 노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세종호텔 지부장님이 일식 셰프라는 사실은 모르십니다. 예, 그러시겠죠. 네네. 그때부터 일식을 시작하신 거다. 그게 99년이고 그게 예, 그렇죠. 99년 말 2000년 초 이렇게 이제. 보니까 세종호텔 4번은 01이시고 네, 맞습니다. 그럼 2년간 이제 강남에서 일을 하시다가 세종호텔에 입사하신 거예요, 그죠? 거기서 일하다가 또 그쪽에서 일하던 다른 이제 선배 주방장의 소개로 또 이제 한 2군데 정도를 짧은 기간 안에 일식당을요? 좀 다녔었어요. 예, 일식당. 그리고 이제 굉장히 크게 당시 유행하던 막 대규모 횟집들 있잖아요. 막 1, 2, 3층을 막 오, 서울에 그런 횟집으로. 데가 있었어요? 그 당시 꽤 어. 유행했던 이게 데들이 있었습니다. 벤처 붐 때 네. 또 이제 허파에 바람 들어가기 쉬웠던 젊은 친구들이 매끼 비싼 걸 먹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강남 일부에 벤처 버블, 그러니까 닷컴 버블 당시에. 옛날 서울 이야기. 그때 횟집도 잘 됐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데서 좀 하다가 이제 또 일식당 오픈한 데서 또 좀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 이쪽 업종에 좀 소개가 좀 많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소개로 이제 처음으로 세종호텔에 이제 2001년 11월 달에 그때 당시 후지야라는 세종호텔 일식당 이름이 후지야. 일식당이 따로 있었군요. 네, 있었죠. 네. 지금 그렇게 입사를 했습니다. 뭐 지금도 아마 그 이쪽 일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일 텐데 아무리 시내의 유수의 뭐 저 식당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4성급 이상 호텔에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그땐 사실. 4성. 그렇죠. 사성 지금도 그래요. 네. 게다가 지금 낡았다는 건 그때 삐까뻔쩍했다는 얘기라서 나름 예. 원래 세종호텔은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하수라는 한식당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세종호텔은 은하수라는 한식당 자체가 사실 세종호텔보다 좀 더 유명할 정도로 세종호텔 하면 은하수라는 한식당 무슨 소고기 말이 무슨 메뉴가 상당히 유명한데 어르신들한테 네, 저는 맞아요. 모르는데 예, 맞습니다. 우리 세대만 해도 한국 사람이 세종호텔 가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르신들한테는 안 그런가 봐요. 네, 그때 당시는 한식당 전문 뷔페는 세종호텔이 처음이기도 했고 굉장히 좀 전통 한식 형태로 실제 뭐 농장도 저희가 세종호텔이 소유하고 있어서 따로요. 저 당직 농장에서 호박이 그 가을철이 되면은 트럭으로 와서 그걸 다 일일이 껍질 벗겨서 당직 호박죽. 농장이 있구나. 네, 농장이 어마어마한 땅이 있습니다. 네. 구미에 그 땅이 네. 그 땅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실제 뭐 호텔 한쪽 편에는 장독대도 막 두고 이러면서 실제 이제 한식에 대한 그런 전통을 굉장히 살려서 자존감 있게 프라이드 있게 거기서 일하는 주방의 셰프들도 굉장히 자기들의 이제 그 프라이드 굉장히 높은 그런 뭐 은하수라는 그리고 특히 대학에서 조리과 출신 학생들이 세종호텔 은하수는 1순위로 가장 와서 이제 현장 실습해보고 싶은 장소 중에 이제 거의 아마 탑이었을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만 들으면 종편 보도 채널이 돈 받고 해주는 광고 코너인 줄 알았어요. 혹은 이제 흑백 요리사 비하인드 스토리. 은하수 식당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네. 근데 저희는 그냥 이거 재밌고 계속 들을 거예요. 네, 아무튼 그 은하수 가면 100팀인 거군요. 네. 백수전 거군요. 20대 이제 막 꺾였는데 자식이 뭐 사업도 실패하고 회사도 막 관두고 하더니 호텔에 들어갔대. 4성급 호텔에 들어갔대. 구미의 부모님 되게 좋아하셨겠어요. 가족들도.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전에 사업도 한다고 막 이렇게 별치고 뭐 하더니만은 뭐 이렇게 또 사업이 넘어져서 약간 밤페인처럼도 지내고 이러다가 서울에 아무것도 없이 올라갔는데 또 호텔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나름은 그래도 저 자신도 내가 호텔에 이렇게 들어올 정도의 실력이나 경험도 사실상 좀 얕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운도 좀 작용해서 들어간 건데 인망이 되게 좋으셨나 봐요. 뭐 하여튼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연결고리는 좀 인맥 그런 것들은 좀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래도 오디션, 그러니까 뭐 면접도 있을 것이고. 네네네. 이제 경력을 많이 보죠. 어디서 일했는지. 이런 식당에서 그렇죠. 일했어? 예. 그리고 뭐 호텔에서 또는 일반집도 이제 약간 좀 규모가 있는 그런 데들을 이제 경력을 이제 이력서 자체에 경력을 많이 좀 이렇게 보는 거니까 아예 신입으로 뽑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그런 경우들을 거치는 경우도 있고 약간 복골복 스타일입니다. 네. 01년부터면 네. 만약에 뭐 이제 코로나도 없고 뭐 파업도 없었다면 25년째 셰프신 거예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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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자랑은 뭡니까? 일식 셰프로서. 자랑. 그러니까 뭐 본인 네. 얘기도 좋고 네. 우리 호텔만 진짜 잘하는 게 있다. 예. 세종 호텔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워낙 세종 호텔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특 1급 그러니까 별 5개 말고 한 4성급 밑으로는 꽤 2000년대 초반부터 꽤 이제 직접 운영보다 외주 형태로 주기 시작한 지가 그것도 IMF긴 한데요. 그렇죠. 예. 네. 그 이후로 막 그렇게 되면서 일식당도 약간 좀 외부 일반집보다 좀 고전도 했고 네. 사실 은하수라는 식당 외에 저희도 식당 외에는. 예, 저희도 이제 그렇긴 했었는데 나름 그래도 호텔의 일식당이다 보니까 뭐 꽤 주변에 이제 뭐 있는 뭐 경영자들이라든지 꽤 이제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이용도 하셨었고 사업상 미팅으로 거기 와서 점심 예. 드시는 분들, 저녁 드시는 분들. 그렇죠. 예. 일본 특히 분들이 지금도 되게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잠깐 갔었는데 그 로비에 딱 가면은 기본 그 안내판이 다 일본어로 되어 있어요. 예. 네. 세종 호텔은 일본 관광객들한테는 거의 아주 인기 좋은 겁니다. 네. 일단 스타일 자체도 약간 좀 고풍스럽기도 네. 하고 그리고 일단 객실 타입 자체가 아주 옛날에 지어진 호텔이어서 굉장히 넓습니다. 투베드, 쓰리베드도 굉장히 많고. 그 이게 다양한 리뷰들을 봤는데 네. 무조건 칭찬받는 게 넓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 지어진 호텔인데 방 4개짜리 없거든요. 그런 건 몇백만 원 줘야 되는 그 방인데 위치엔 특히 없죠. 명동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쿼드룸이 예, 시내 한복판에 있는 호텔은 흔치 않아요. 세종 호텔은 그렇다면서요. 네네네. 위치 자체도 살짝이 남산을 정면으로 보고 있고 뒤쪽 배경도 사실상 명동 시내 이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조건도 굉장히 좋고. 마운틴 뷰는 남산. 예. 시티 뷰는 명동. 예. 명동 뒤쪽. 그 게다가 명동 상가랑 같은 블럭에 있잖아요. 그렇죠. 또. 중심에 예. 이제 있는 거니까. 그 롯데 호텔은 길 건너가는 곳인데 조선 호텔하고. 네. 그래서 그냥 그 입지에 풍덩 빠져 있으려는 일본인 관광객들도 생각할 때 가격도 그렇고 방도 제일 넓으네. 네네네. 하면서 주로 오게 된다. 가격대 뭐부터 시작해서 일단 명동 자체를 다니기도 좋고, 예 그리고 뭐 지하철 입구 나오면 바로 또 맞아요, 되게 바로 딱 가까워요. 이제 입구니까. 예. 여러모로 세종 호텔은 이전부터 관광객들의 주는 거의 반 이상은 일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럼 일식을 많이 찾았을 것 같은데요. 의외로 그런데 네. 일본 분들은 이제 아침 조식 같은 경우는 좀 찾으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뭐 관광 안 사실상 해봤어? 뭐 왜 그래요? 그래요? 국내인들이야. 저는 한식 찾게 되던데요. 글쎄, 내가 괌에 가서 호텔에서 한식을 찾을 것 같진 않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예. 실제 외국인들이 일식당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 별로 없고 오히려 이제 뭐 아시다시피 호텔의 식사 자체 가격이 꽤 비싸잖아요. 그쵸. 벌써 20년 전에도 대구탕, 복탕 이런 거 하나가 거의 뭐 5만 5천 원, 20년 6만 전에요? 원 이랬으니까 제가 입사했을 때도 진짜 비즈니스 미팅 전용이네요. 예. 1인분 사심 1인분 뭐 12,000원. 12,000원, 12만 원. 그러면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서울 사람이 누가 가 했는데 서울 사람들 중에 식사할 때 돈을 많이 써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내국인이 많이 맞습니다. 왔겠네요. 그러니까 고진수 지부장이 요리하는 거 드시러 온 거예요. 그죠? 뭐 일단 네 제가 요리를 하긴 했으니까. 아니 왜 그래도 가끔 그래도 호텔이면 네. 야 이거 진짜 맛있다. 되게 잘한다. 이런 메시지도 들어가고 그러지도 않나요? 간혹. 아무래도 재료 자체를 뭐 최상급으로 사용하니까 거기에서 재료가 이제 최상급인 오는 게- 이유는 뭐 이제 직접 계약을 했거나 아니면은 소유한 농장이거나. 네, 뭐 그런 한식 쪽은 그렇고 저희는 물고기들은요? 일식은 이제 제일 크기나 그리고 이제 신선도 한 것 그렇죠. 업체 자체에서 제일 고급으로 일단 와서 그리고 숙성 자체에 대한 노하우들이 좀 이제 이전부터 오랫동안 한 사업장이니까 고객들도 좀 있었죠. 아무래도. 근데 그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는데 네. 사서 먹으려는 사람한테는 되게 미스테리거든요. 네. 가장 좋은 건 어떻게 호텔에 먼저 가나? 왜냐하면 그만한 가격을 쳐주니까. 네. 비싸게 불러서. 그렇죠. 예. 그 재료들이 신선한 만큼 그 가격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 게 사실상 호텔인 거죠. 왜냐하면 같은 크기의 돔이나 뭐 광어나 이런 것들이라도 또는 이제 뭐 대구나 이제 막 신선도 그게 이제 우선순위로 저희가 받을 수 있게 있을 정도의 가격을 그 업체에도 아마 애초에. 주게 되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네. 그 장인을 만나면 뭐 그러니까 내가 셰프라면 되게 가장 비싼 이제 시장에서 가장 비싼 재료로 매일같이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그 조건이 형성이 되면 노동운동할 일 없습니다.
보통은 그렇죠. 예. 요리사가 노동운동하는 얘기는 잘 못 들어보죠 저희가. 매우 바쁘고 네. 그리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업계 사람들이 높이 쳐주지 않을 수 없으니까. 보통 그럴 거예요. 네. 왜 노조를? 이 얘기야말로 길게 해주셔도 됩니다. 어쩌다 노조를? 네. 한 입 드시고 긴 이야기다. 많은 일이 있었다. 그렇죠. 일단 제가 그 이전에 회를 배울 때도 사실상 생선을 많이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선 자체가 비싸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이제 살을 뜨다가 잘못 뜨고 이러면은 굉장히 그로 인해서 리스크가 크죠. 이걸 손님들한테 내야 되는 게 그날 당일 들어오는 생선은 뭐 광어든 도미든 이런 게 한 마리씩 이제 거의 대부분인데. 아, 그러게 그렇죠. 그거 좀 딴 얘기인데 그거 좀 질문하고. 내가 생활에 달린 시간. 썰다 실수하면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버려요? 거기에가 안 주어지는 거죠. 잘. 어쨌든 남는 부분으로 사용을 하는데 예.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꽤 많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잘 안 주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횟집 거기에는 하루에 뭐 광어 한 100마리, 우럭 150마리 이렇게 막 잡은 거예요. 보통 횟집에. 네. 좀 큰 집이니까 막 대신 이제 여러 크기는 작은데 박리담이죠. 그러니까 좀 싸게 많이 파는 그런 예. 형태라서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데 가서 네. 시컷 잡은 거예요. 그냥 하루에 그만큼씩 잡으니까. 일반 식당에서는요. 네. 우리가 좋아하는 스시 뷔페. 네. 예, 예. 2만원 접시 나오고. 예, 실수했어도 실수한지도 모르고. 그렇죠. 네. 네. 이게 한 마리인지 세 마리인지.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잡게 됐고 그래서 이제 호텔에 들어와서는 사실상 그 이전에 일반집에 있을 때는 내가 일하고 있는 이런 노동 조건이 다 일상적이니까 별로 불평등하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었어요. 사실상 그렇게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근데 호텔에 와서 이제 일을 하면서 딱 보니까 다른 식당하고 이제 일단 비교되기도 시작하고 근데 일식당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 있긴 한데 사실상 거기에서 뭐 그 한 2시간, 3시부터 5시간 주어지는 그 시간에도 다른 뭔가 작업을 하거나 쉼이 아니잖아요. 작업의 공간에서 쉬고 있는 할 일이 거니까. 있군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회사에 있는 시간이 긴 거죠. 호텔에서 아침에 만약에 뭐 8시 반 이렇게 출근해서 있으면은 퇴근 시간도 9시 반 10시인 거예요. 8시 반에 출근해서요? 네. 반도체 공장이랑 다를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침 조식 생선 네. 자체가 좀 일찍 들어오니까 그걸 선작업 다 하고 이제 이런 것들 하려면 좀 일찍 또 출근해야 되거든요. 런치에 오픈하는 메뉴더라도 아침부터 작업해야 그렇죠. 되고. 일식의 좀 특징이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요. 그렇군요. 그렇습니까? 네, 준비하는 기간. 뭐뭐 해야 돼요? 생선 잡아야 되지. 그날 생선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해물, 네. 가이모로 이제 이런 조개류부터 시작해서 아침 일찍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들 다 손질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맞다. 그래야지 다 이제 점심에 그걸 제공하니까. 예. 그렇기 그러긴 호텔이 때문에. 뭐 완제품 사올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죠. 다 작업을 뭐 생선들 다 일일이 다 작업해서 숙성시키고 또 각종 이제 해산물들 오는 것들 다 또 이제 작업해야 되고 이러니까 아침 일찍 좀 와야 되고 특히 좀 연차가 낮을수록 좀 더 일찍 와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7시 저녁 식사를 이제 또 한 6시 7시쯤 하면은 뒤에 이제 계속 내어주는 이제 후식 종류들 쭉 내어주고 끝나면 8시 반 정도 8시쯤이면 보통 끝나긴 하는데 먼저 내보내 주질 않는 거예요. 근무 시간이 어쨌든 9시 반 정도까지 식당이 닫는 시간이 그러니 그때까지 또 이제 또 자리를 가림없이 지켜야 기다리고 되는 있는 거예요? 거죠. 청소 다 해놓고. 뭐 이것저것 하고 뭐 늦게 돌아와서 저녁을 달라고 하는 손님이거나 뭐 약속이 좀 늦는 손님들이 있는데. 그렇죠. 예. 우리가 언제, 셰프 메뉴가 늦게까지 나오는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호텔에서. 요즘은 그런 일반집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셰프 먼저 갑니다. 이제 마지막 주문해 주세요. 이런 게 클로징입니다. 있잖아요. 예. 그런 게 그때는 없었죠. 없어요? 저게. 청소는 일단 해놓고 혹시 모르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근무 시간 마친 식당 마친 시간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 근데 거예요. 그러면 하루 12시간은 그렇죠. 기본 업장에. 네, 그건 만약에 9시에 끝나는데 8시 50분에 갑자기 손님이 왔다. 그 전에 청소 다 해놨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는 네, 거의 그런 건 없죠. 잘 없죠. 왜냐하면 이제 손님들이 마지막 메뉴를 또 뭐 네. 하나 추가할 수 있는 경우들도 사실 있기도 하긴 하니까. 네. 네. 그래서 기존 안 일찍 와서 드시는 분들의 추가 메뉴 이런 부분들은 보통 이제 다 그런 해야 거군요. 되니까. 네. 네. 아무튼 다른 데보다 되게 오래 회사에 있어야 되네. 이게 당신은- 문제가 있었고. 그렇죠. 예. 예, 장시간 그리고- 노동인데 다른 일반집에도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별로 생각 안 하고 있다가 호텔이라는 곳에 와서 다른 데 바로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다른 호텔이랑요. 한식당, 양식당 일단 네. 당장 그 세종호텔 안에서도 호텔 안에 있는 네. 다른 식당. 양식당, 일식당 보니까 9시간 하고 그냥 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총 9시간 막 근무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왜 이건 우리식당 특징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다른 호텔들 상황도 또 이제 호텔에 있다 보니까 알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큰 호텔들은 그 브레이크 타임을 아예 이제 임금의 적정 부분 포함을 시켜서 주더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듣게 되고. 네. 바로 길 건너에 있거든요. 더 큰 호텔들. 그렇죠. 예, 힐튼 호텔 바로 이제 네. 서울역에 있는 거기가 이제 노조조합이 또 비슷하다 보니까 이제 소식도 듣게 되고. 같은 노조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막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등에 대한 이게 좀 막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또 세종호텔에는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노총 소속이긴 했지만 단일 노조였으니까 그때는. 예, 그래서 입사와 동시에 비정규직 계약직이라도 유니온샵이라고 바로 노조 가입도 되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조합이 있고 그런 그 형태들 좀 알게 되고 그리고 저도 2년 한 4개월 만에 2005년도 정규직이 되면서 2004년도 정규직이 되면서 바로 이제 조합 간부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죠. 2004년부터요? 쌓인 게 네네네. 많으셨나 봐요. 2004년 정규직 되자마자 네. 이제 2005년 노조 간부 활동을 이제 바로 시작을 한 거죠. 주방에 대의원,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이제 대의원 부서별 형태가 대의원이 필요한데. 있으니까 네, 거기에 주방 이제 주방에 대의원. 이제 쪽에 대의원으로 제가 이제 뭐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동안에도 신임이 상당히 있었나 봅니다. 그 같이 일하시던 위에 선배들로부터. 그때 당시 노동조합은 사실상 굳이 이제 일반적인 노동조합 형태가 아니라 이제 한국노총 소속의 이제 그거다 보니까 네. 그냥 돌려서 그냥 누가 이번에 너 해라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적극성보다는 네. 안테네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상적 민주주의. 네, 그런 거죠. 크게 추방은 안 하지만. 뭐 다들 나중에 했지만. 예, 다들 뭐 그냥 돌려막기 비슷하게 또 누군가가 하게 되면은 그냥 별반 역할들 크게 안 하니까 장기간으로 하거나 예, 그런 형태. 지금 해주신 그렇구나. 말씀은 별거 안 하는 노조니까. 네. 예. 그렇죠. 예, 그냥 그렇습니다. 족구하고 테니스나 치니까. 아, 그래서 하자고 나서셨을 때도 별로 누가 뭐, 넌 저연차인데 이렇게 막지는 않았던 거군요. 그냥, 네. 그래, 해! 뭐 이렇게. 예, 그리고 주방 대의원으로서 약간 제가 던진 의제에 대해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게, 그때 당시에는 서비스 차지라 그래서 이제 10%에, 서비스 차지요? 10%에 이제 손님들한테 식사나 뭐 제공하는 거에 10%의 텐텐이라 그래서 부가가치세 서비스 차지가 이제 붙어서 이제 나갔거든요. 네. 계산이. 그러면 그 10%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다시 이제 월급날 이 직원들에게 직원들은 돌려줘요. 돌아가야 돼요. 예, 환원시키잖아요. 근데요? 근데 그걸 등급을 나눠놨어요. 6대 4로. 6대 4? 전방부서 후방부서로 해서 전방, 후방이요? 네. 프런트와 엔드를 나눴다? 그거보다 프런트는 이제 누구고? 전방부서는 후방부서로 대표되는 데들 아무래도 이제 시설, 시설. 총무격리, 그렇죠. 뭐 그런 게 홍보 있잖아요. 뭐 다양하게 어쨌든 여기를 후방으로 하면 인지는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전방부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프론트 객실이나 뭐 고객을 예, 상대하는. 하우스키핑. 그렇죠. 네. 예, 직접적으로 혹은 이제 손님들을 접대하는 네. 이런 우리가 부서. 보는 벨맨 네. 네네네. 뭐 이런 그렇죠. 분들. 네. 근데 주방이 사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조금 무슨 좀 소리예요? 불편하잖아요. 셰프는 직접 네. 거래인데 고객들하고 네, 제 생각도 그거였었어요. 덜 주려 그런 거네 일부러.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회사나 이제 여기에서 그거는 홀 쪽에 이제 직원들보다 주방 직원들은 진급이 좀 더 빨랐다. 왜냐하면 경력직이라는 뭐 그런 것들도 좀 있고 하니까 진급 형태에서는 조금 더 빨랐기 때문에 뭐 사로 이렇게 했다라는 선배들이 일단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것도 정확치는 않은데. 근데 이제 제가 입사했을 당시에 2002년도가 월드컵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텔 영업이 잘 됐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신나서. 서비스 차지가 꽤 나왔는데 네. 이게 6대 4라고 해서 별로 차이가 안 나는 줄 알았는데 많이 나올 때는 6 받는 사람하고 4 받는 사람이 한 10만 이상씩 또 차이가 나더라고요. 야. 그 100, 한 200만 원 언저리 월급 받는 사람한테 10만 원은 크죠. 작은 돈 아니잖아요. 네. 네. 그죠. 거기에다 아니 식당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러 오는데 주방에서 요리하는 사람이 왜 사요? 여기에 대한 이제 막 또 불만이 생긴 그러니까 거죠. 완전 서비스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가서 하겠다. 그렇게 이제 주방의 대의원으로서 이제 제가 그 의제를 던지고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취자들에게 좀 익숙한 얘기입니다. 다른 건 다 참겠는데 10만 원은 못 참겠다. 라고 말한 어떤 지부장님이 계셨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시작이 좀 노동운동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이거 시작이 이렇게 되면은 아까 또 지부장님이 해주셨던 얘기가 일반적인 노조하고 다르게 이제 뭐 별일 안 했다. 우리 노조는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이라고 말하지만 네. 현대의
우리나라 노동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걸 어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뭐 그때 당시 위원장이 15년째 하고 있었으니까 달라이라마예요. 네. 그렇게 위원장하고 2005년대 제가 이제 집행부 들어가면서 새로운 위원장 선출되면서 그 사람이 나와서 간 부서가 총무팀장. 위원장 하다가 바로 나와서 총무팀장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그게- 저희가 어영노조 많이 상대해봐서 알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상대하진 않았지만 네. 저희는 이제 저 어영노조 아카이브 백엔드에 같은. 있어요. 네. 네. 저희들은 시설 정비예요. 그 보통 어영노조가 되게 강성한 단일 노조의 기업은 사실상 노조가 없는 셈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노조는 노조의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 노조는 뭘까? 회사의 기구죠. 그래서 회사의 다른 기구와 비슷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직원들한테 이 노조 위원장, 노조 지부장 자리가 그냥 승진 코스인 경우가 있죠. 사실상 그랬던 모양이네요. 뭐 호텔 쪽의 노동조합들이 다 한국노총에 그런 형태로 방금 말씀하신 형태가 꽤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저희들도 노동조합 간판이 고충처리위원회라고 이렇게 써 있으니까. 노동조합 간판이요? 그때 당시 여기 지금 어영이 그죠. 아니 그때 당시 네. 진짜 나는 어용이에요라고 달아놓은 거네요. 그러니까요. 네, 우린 회사 그거마저도 안에 있는 노동조합이라고 이렇게 딱 다는 게 네. 아니라 고충처리위원회 이렇게 인터뷰 있으니까. 그 이제 준비하다 말고 네. 그 저희들 이제 녹음하는 이번 주였습니까? 한국노총에 에서 공식 메시지를 하나 냈는데 뜬금없이 네. 유신시대 때 부역했다 우리가 갑자기 자기 고백을? 라는 반성문을 내놓는 거예요. 네. 예전에 그랬다. 반성하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잘못을 지금 드러내려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인적 개혁이 일어났거나 근데 그렇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죠? 그게 아니면 지금 기술할 문제 때문에 발이 걸려서 연맹의 새로운 노조가 가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 즉 장사가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용 소리 많이 들었다. 많이 보던 무슨 사람 소리? 입장에서는 네. 이상하죠. 지금도 어용 많으면서 왜 그러니까요. 그래? 무슨 소리죠? 그러면서 아카이브에 야 우리가 곧 가득 차 세종노조 있는데. 지부장,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님을 만나야 되는데 잘됐다 이 얘기. 서울 시내에 오래 있던 그 별 3개 이상의 호텔들은요 직원도 많고 옛날부터 노조가 있던 데가 많고 주로 한국노총이었고 주로 어용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첫 인사 드릴 때 고진수 지부장님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노조 산업노조 지부란 말이에요. 어떻게 된 그래서 얘기죠? 민주노총 노조가 생겼단 말이에요. 네. 누가 만든 거죠? 사실상 조금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2000년도에 호텔 3사 파업이 있었어요. 그때 그렇습니다. 롯데호텔, 힐튼호텔, 스위스 그랜드 호텔. 거기가 이제 호텔 3사가 그때 호텔 안에 전경들 들어오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네.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도 사실상 김대중 정부였었는데 전투경찰이 전투경찰도 아니죠. 그때 경찰 특공대였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롯데호텔에 이제 꽤 높은 층에 점거하고 있는 그 호텔 노동자들을 진압하려고 막 그때 기술한 내용들 보면은 음주 상태에 막 들어와서 특히 또 호텔 노동자들이니까 이제 여성 여성들이 노동자들도 많죠. 많고 네. 그러니까 임신한 임산부도 있고 이랬는데 거기를 창문 깨고 들어와서 막 엄청나게 막 폭력적으로 진압했던 그 사진들과 막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일이 있던 때에도 지부장님은 길 건너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호텔에서. 네. 저는 그때 세종 호텔은 입사하기 전에 입사하기 직전이구나. 네, 직전이고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일반집에 있을 때인데 저도 이제 그때 그 정도는 몰랐었는데 이후에 이제 이렇게 저희도 파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알게 되면서 그걸 보니까 하여튼 그때도 민주노총 형태로 이제 뭐 특히 이제 비정규직들이 막 늘어나게 특히 객실이나 시설이나 막 이런 네. 부분들을 하청 구조로 이제 막 아까 말씀드렸던 네. 98년 이후로 이제 전환이. 비정규직 그게 생기면서 막 이런 호텔 이쪽 업종에도 하청으로 이제 바꾸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이 생겼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호텔 3사가 파업을 했었는데 굉장히 강경하게 서비스 노동자들을 진압하는 것 치고는 특히 김대중 정부에서 어쨌든 민주정부에서 되게 강경하게 한 거거든요. 사실상 그렇게 하면서 사실 그 이후로 롯데 호텔은 지금 거의 기업 노조로 다
오고 있고 스위스 그랜드도 제가 알기로는 아예 노동조합 자체가 거의 없고 힐튼 호텔만 그나마 유일하게 민주노조로 계속 이어오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래서 저희- 스위스 그랜드가 얼마 전에 폐업할 때도 파업 같은 게 없었죠. 그렇구나. 그래서 스위스 그랜드는 제가 사실 잘 몰라서 근데 힐튼이랑 롯데는 가까이 있으니까 네. 뭐 좀 이렇게 알게 됐고 힐튼 노조는 사실상 저희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랜 기간 항공노총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뭐 등장해야 될 이제 우리 설립자 장남 주명건이라는 자가 이제 호텔에 다시 쫓겨났다가 다시 오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그리고 2005년도에 새로 생긴 집행부는 저도 그때 새롭게 시작했지만 그때 당시 위원장은 좀 의식이 있었어요. 같이 이제 하면서 그래서 그 이전에는 거의 하지 않던 간부들이 이제 노동조합 교육센터에 가서 간부들이 교육도 받으러 다니고 실제 분위기가 이제 바뀌었어요. 그런 식의 준비들은 했던 거예요. 그래도 위원장 한 명의 의식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항공노총 소속이었지만 집회 같은 데도 나가고 그리고 이제 교육센터에 교육도 받으러 가고 이건 특이하네요. 네, 준비를 했던 그게 과정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회사의 축복을 받아 운영되던 아무것도 안 하는 노조였는데 중처리위원회가 예, 거기 집행부가 네. 갑자기 네. 우리도 이름은 노조인데 노조 해볼까? 진짜 노조 해볼까? 근데 그게 2000년에 맞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좀 위기감을 느낀 것도 있고 뭐 새로 예, 그렇겠죠. 네, 어떤 빌런이 돌아오기 때문도 있고 그랬군요. 아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들은 예, 그렇죠. 특히 이게 뭐랄까 군대나 소방서 같달까요? 호텔이 계속 한 곳에서 계속 긴장하면서 같은 일을 하고 출퇴근은 체육복 입고 하고 안에 들어가면 유니폼 빼입고 예. 계속 힘든 일 하고 이런다는 게 비슷한데 그 같은 곳에 있으면서 역사를 계속 지켜보니까 10년만 넘어가도 내가 뭐 97년 4번이야. 그럼 그때까지만 해도 비정규직이 뭔지 몰랐는데 매해 신입사원 들어올 때마다 비정규직이 자꾸 생기니까 그렇겠네요. 예. 예전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보는 게 달랐으니까. 예. 일을 못한다고 막 갑자기 자르더라.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럼 점점 더 불안감이 커졌을 거다. 그게 그렇죠. 그 시점쯤 되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되고 어쨌든 집행부들이 그렇게 교육도 받으러 다니고 간부들 간부 교육도 꾸준하게 받으러 다니면서 약간 노동조합 같은 구색을 이제 그 이전에는 아마 임을 위한 행진곡 한번 불러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게 아무도. 그런데 그렇게 교육하러 다니면서 저도 그냥 내부에서의 내 업무에 대한 불평등 이것만 가지고 있다가 교육센터 가서 교육받고 이렇게 하니까 현대 자동차 노동자 뭐 다른데 이제 노동자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게 되니까 다양한 이제 노동의 현실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접하게 되고 좀 더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되기도 했고 그러면서 저의 주장에 지식이 쌓이니까 더 힘이 실리는 거죠. 현장 내부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상하셨어요. 반작용이 또 생겨서 그 안에서도 저는 이제 다른 외주 업체로 이제 또 발령 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도 있긴 네. 했었습니다. 네. 여기가 천국이구만. 바닷소리 좋고. 아, 시원하다. 어디? 맛 좋다. 여보, 지금 거실에서 뭐해? 바다, 그리고 술.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안주는 바보상회. 세계에서 유일하게 카본 소재로 제작한 프리미엄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카본, X1 요가. 내 비즈니스, 내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보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콕 집어 콕. 식구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유당을 제거해 속이 편안한 WPI 단백질, 장 건강과 정상적인 면역 기능, 뼈 건강을 위한 원료까지 함께합니다. 부모님도 편안하게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웰 프로틴 이뮨. 제조원 한국바이오팜 유통판매원 로아스웰. 유통업도 하는 입장에서 가장 억울할 때는 네.
반년이 남고 10달이 남았고 막 석 달이 남고 이랬는데 소비기한 임박을 했다면서 할인을 해드려야 될 때입니다. 매우 억울합니다만. 반년이요? 네, 그런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라인업을 자랑하는 로어스웰입니다. 새로운 상품 개발에 요새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떠나보내야 할 제품들이 생깁니다. 네. 이 제품들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임박 특가전을 진행을 한다는 것이겠죠. 어떤 제품들이냐? 첫 번째, 프로틴 앤 이뮨 있습니다. 네. 별로 임박하지 않은 소비기한을 앞두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냐면 27년 1월 12일까지. 너무하잖아요. 10달이 남았는데. 그냥 1년이죠. 네, 화가 납니다. 저는. 네. 제 값을 받고 싶습니다. 그럼 뭐 프로틴 앤 이뮨을 뭐 아껴 드실 일이 있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저 안에 무조건 드십니다. 네. 넉넉히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아미노산 스코어 120점, 동식물성 단백질을 황금 밸런스로 맞춰낸 속 편한 WPI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마트 원팩도 대상입니다. 네. 네, 이거는 이것저것 챙겨 먹기 바쁘신 이제 현대인들을 위해서 한 포에 모든 것을 담아낸 컨셉의 제품이지요. 이거는 좀 임박했습니다. 26년 5월 26일까지예요. 그래봤자 석 달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맞춰서 구매하시면 되죠. 2개월치를 지금 딱 구매하시면은 다 드실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네. 오메가3 루테인, 밀크시슬, 테아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간에서 말하는 필수 영양제는 다 들어있는 컨셉이지요. 하루에 한 포로 편하게 드셔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정상가 대비에 65% 최저가지요. 네. 합리적인 소비자분들은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분명히 쓸 수 있는데 털만한 상품들을 조물주가 정말 잘 가지고 옵니다. 늘 지지고 계세요. 네, 액세스몰 확인하십시오. 근데 그래도 어쩌다가 그래서 민주노총 가게 민주노총. 네. 그렇죠. 그게 이제 2011년 7월 달에 복수노조법이 이제 딱 시행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단일 노조였었는데 2011년까지만 해도 그런 건 계속 그렇죠. 단일 노조로 이제 계속 네. 있었고 조합원 수도 250명 가까이가 이제 계속 있었었고. 근데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명건이라는 사람이 왔을 때에 분명히 다른 호텔들처럼 하청 구조 그리고 고용 형태 변경을 무조건 시작할 거다라는 위기감을 이제 특히 노조 간부들이나 호텔 전체도 다 대부분 인지는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파업을 준비하는데 한국노총 안에서 이렇게 상급단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이 한국노총 안에서는 파업을 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상급단체에 네. 연락했더니 네. 파업을 하신다고요? 저희 보충을 처리해드릴 뿐 답은 하지 않습니다. 그랬나? 예. 그런 거 무서워요. 이런 반응이 나왔나 보네요. 예, 굳이 뭐 아마 그런 형태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상태에서는 우리는 꼭 뭔가 좀 실력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한국노총 소속으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조합원 전체 이제 상급단체 변경 투표를 했죠. 그렇게 했을 때 꽤 높게 나왔었어요. 아마 80% 이상 이렇게 나와서 네 그렇게 이제 민주노총으로 10월 달에 바로 이제 갈아타게 되는데 사실상 7월 달에 생기자마자 사실상 의용노조가 바로 만들어졌어요. 자, 그게 이제 이 타이밍을 다시 설명드려야 되죠. 2011년에 복수노조법이라는 게 생겨서 나라에서 한 회사가 노조를 여러 개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근데 그렇죠. 그 전에 세종호텔은 민주노총으로 옮겨가기로 결정을 했고 이 사실은 회사도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맞게 회사가 준비를 해서 복수노조법이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예전처럼 고충만 처리해줄 노조를 또 만들었다는 얘기죠. 예, 진짜 딱 통과되자마자 네. 거의 최초의 사례였겠네요. 그렇죠. 이게 뭐 금속노조 사업장 안에서는 꽤 많은 노조 파괴 그래 이게 다 준비된 그거잖아요. 복수노조법이 생겼다고 해서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법이 통과될 거라고 예상하고 그 이전부터 작업을 다 했던 거거든요. 사실상 그렇죠. 세종호텔도 그렇게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법 통과된과 동시에 노조가 바로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사실상 이제 쫓겨났던 사람이 정권 자체도 이제 이명박 정권이었고 이 사람이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인사권도 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노조 가입 대상이면서도 현장의 관리자급들 그러니까 주방장, 지배인 이런 급들이 먼저 포섭이 돼서 그들이 이제 의용노조 만드는데 주도적으로 일부가 이제 딱 나간 거고 그리고 그들은 현장 권력을 가지고 이제 같이 일하는 후배 직원들에게 노조 가입서를 뿌리기 시작하니까 이걸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현장 사실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방장 지배인이 이렇게 같이 일하는 네. 네. 예, 중간급 동료들에게 제일 무서운 사람. 그렇죠.
네, 사실상 인사평정을 거의 다 쓸 수 있는 그렇죠. 사람. 네, 거기에다가 일단 뭐 호텔의 그 정도 급들은 사실 현장 권력도 꽤 많아요. 근무 스케줄이라든지 업무의 형태에 대한 부분들을 다 바꿀 수 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죠, 사실상.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먼저 오용 노조로 넘어가서 그들이 이제 노조 가입서를 이렇게 막 들이미니까 그걸 거부하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거든요. 그 뭐 그게 뭐 부패면 부패, 일식이면 일식, 한식이면 한식. 이제 거기에 총책임을 지는 사람. 그렇죠. 네. 주방장 이게 호텔 것들이. 입장에서는 중간 관리자지만 그렇죠. 네. 내가 여기 들어온 이상 내가 여기서 뭐 셰프로 일을 하다가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여기 윗사람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가 뭐 저 도어맨으로 갈 것도 아니고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그 사람들을 먼저 포섭했다. 그렇죠. 그건 단일 일개 노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회사가 할 수 있는 그렇죠. 일이죠. 네. 이 노조에 들어가서 이 노조에 애들이 들어오도록 설득해라고 하는 일을 했다. 네. 2011년부터. 그렇죠. 11년 법 시행 이전에 벌써 그들은 중간 간부들 일부를 다 인사 그 승진이나 원래 승진해서 우리 뭐 편한 말로 하면은 감이 안 되는 사람들 그래 누가 봐도 현장에서는 그렇게 좀 이렇게 지지를 받고 하는 정도가 아닌 그 비슷한 레벨에서도 약간 업무적으로 밀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걸 작용 좀 그거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승진을 시켜버리면서 포섭하는 거죠. 네. 그건 어딜 가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중에 그렇죠. 제일 유능한 사람은 자기 능력 때문에라도 포섭이 안 되는 것이 있고 맞습니다. 나 이대로 가면 여기 지금 부서 분위기 다 아는데 내가 에이스라서 내가 어차피 승진하게 돼 있는데 내가 뭐하러 그런 일까지 해. 회사가 함부로 못하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 말고 그보다 약간 덜 떨어진 난 붙지 않으면. 네, 나 안 이 회사 된다. 관두면 큰일 나. 나 요리도 안 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완장 달아주면 잘한다. 잘하죠. 네. 그것도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회유와 포섭이라는 게 네. 우리가 지금 두루뭉술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너 들어와라고 좋은 말만 해주는 게 아니고 너 어용노조 안 들어오면 큰일 나? 라고 한 다음에 실제로 큰일 나는 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회사와 손을 잡고. 그렇죠. 원치 않는 부서로 보낸다든지 뭐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100km 바깥의 지점으로 보내버린다든지 그런 거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세종호텔은 그런 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인사로도 협박합니다. 그게 참 답답한 게 에이. 그 중간 간부들 중에서도 어쨌든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있었고 한 중간쯤에서 이제 관망 그러니까 도리상이나 앞으로 우리 미래에 봐서는 우리 세종노조 그러니까 민주노조 쪽이 맞는데 그럼에도 여기 붙었다가는 내 회사 생활이 편할 것 같지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 눈치를 이제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밑에 이제 후배 직원들도 이제 보는 눈은 다 똑같으니까 그건 지배인급들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 일부들한테도 이거 세종노조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냐. 그 뭐 파업이든 그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그 선택들을 꽤 못했던 꽤 인원들이 있었어요. 그래 그들이 끝내는 설마 하면서 어용노조 쪽으로 많이 갔죠. 네. 가가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파업 끝나고 이제 거기가 다수가 됐으니까 어용노조가 네. 다수 노조가 되었으니까 대표 교섭권을 가져가잖아요. 지금 그러면 교섭 창구 단일화 지금 계속 문제되는 그들이 이제 교섭을 다 총괄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단체 협약 회사하고 이제 노조하고 맺는 단협을 엉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2014년 이제 호봉제이던 임금을 연봉제로 전환하는 걸 합의합니다. 네. 이제 매년 그냥 임금 1%든 2%든 작지만 이렇게 올려가던 합의 그거를 개별 연봉제로 이제 개별을 이제 회사하고 하는 거죠. 노동조합은 사실상 단체적으로 해야지 힘이 생기는 건데 네. 가장 중요한 임금을 연봉제 형태로 합의를 해주는 거예요. 노동조합이. 이것만 해도 참 문제인데 거기에다 더 기급할 일은 임금을 최대 30%까지 대표이사가 정액하거나 삭감할 수 있는 조항을 몰래 합의해 준 거예요. 이면 합의로. 만약에 따로. 멀쩡한 노조였다면 합의해 줄 리 없습니다. 길에 나 앉으면 나 앉았지. 그 합의 자체가 아니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임금을 30% 삭감할 수 있는 거를 대표이사에게 준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칼을 쥐어주는 거잖아요. 노동조합이 네. 자기들 전체 임금을 방어해도 힘의 겨울판에 그걸 노조 대표가 떡하니 합의를 해준 거예요. 이게 이렇잖아요. 처음에 이제 어용노조에 자기 이름 올릴 때만 해도
대세를 거스르면 회사 생활이 딱딱해지니까 네. 웃으면서 살자는 의미로 이름 하나 걷어준다. 혹은 뭐 이제 중간에 부서장이다 내가 무슨 팀장이다 할 때도 애들한테 한국노총 노조 들어와라고 얘기할 때만 해도 그냥 윗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지 정도로 다들 그렇게 한 수카씩 거들었을 텐데 그 힘이 모여서 임금 30%를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을 회사한테 주는 거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용노조에 손들어준 사람들도 예상 못했을 거예요. 못했죠. 네. 전혀 못했죠. 예. 근데 예상을 못했는데 그런 칼이 있으면은 네. 그럼 거기서 빠져나가기가 더 어려워지잖아요. 더 회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 안 하면 30% 깎아버릴 거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바로 한 게 뭐냐면은 일단 얘네들도 전체 저항에 대한 좀 부담감은 있어서 그런지 전 직원이 아니라 계장급 이상 일단은 연봉제 전환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워낙 그 이전부터 회사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장기 노동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속하신 그래 분이. 계장급 네. 이상 인원도 작지 않았던 거예요. 한 아유 40, 좋은 50 호텔은 평생 직장이죠. 그러니까요. 예, 좋은 호텔은. 그러니까 예. 그 대상자들이 꽤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상이 돼서 그 합의를 하자마자 7월 달에 합의하고 바로 8월 정도부터 그 대상자들 전체에게 그 더 위에 이제 현장 관리자급들이 바로 살생부 날린 거예요. 그 대상자 전체한테 6개월치 받고 나갈래? 너 내년에 30% 깎일래? 30% 임금 깎이는 것뿐만 아니라 너는 뭐 일했으니까 다른 막 다른 데 취업 이쪽으로 안될 이제 다 할 거고. 거고 네. 그 다음 해 또 깎일 거다. 그러면 너 한 25년씩 일하는데 퇴직금 나중에 정산할 때 어떻게 되겠냐. 이 얘기를 바로 해버린 거예요. 대놓고 그냥. 그러니까 이제 같은 회사에 세종호텔에 4반세기 일을 했고 네. 잘했든 못했든 평생 직장으로 네. 일을 해줬고 심지어 이제 새로 생긴 민주노조 탄압하는 일도 거들어준 그렇죠. 네. 그분들을 날려버렸다. 그렇죠. 네. 토사구팽. 따라서 협조한 대가로 죽은 거예요. 네. 토사구팽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런 일이 2010년대에 있었고 이건 이제 복수노조법 이후 그리고 IMF 이후의 스토리가 섞여 있는 네. 거고 그리고 세종호텔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호텔에 코로나가 찾아와요. 네. 코로나가 와서 그 이후부터를 좀 얘기해 주세요. 아, 예.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일단 1차적으로 계장급 이상이 그런 방식으로 철퇴를 맞아서 대상자 중에 거의 한 70%가 나가버리고 그리고 정규직 수가 줄면은 사실상 이제 노동 강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세 사람이 하던 일을 그러네요. 두 사람이 해야 되고. 계장급을 뺀다는 건 비정규직을 늘린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런데 신규 입사는 잘 안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세 사람 하는 일을 두 사람이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또 가능하냐면은 포괄임금제, 탄력근로제 그걸 이제 적용시키면 그걸 외주업체로 채워줘 또. 그렇죠. 네. 일부는 외주 서서히 하기 시작했고 뭐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네. 객실 청소하는 노동자들도 저희는 다 정규직이었거든요. 거의 대부분. 네. 그런데 청을 이제 하나씩 거기서 이제 정년하시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이 세계 공백이 생기면 거기를 이제 외주업체한테 층을 나눠서 층별로 외주업체를. 그러니까 저도 요즘은 좀 그게 느껴지는 게 저 익스피디아나 부킹닷컴에 들어가서 큰 호텔인데 4성 이상의 호텔인데 하우스키핑 잘 안 됐다. 뭐가 지저분했다라고 하는 곳은 그냥 외주가 늘어나고 있구나라고 저는 이해해요. 그럴 네.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 노동의 이제 가치에 대한 부분 그렇지 않아요.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해야 되는 일들은 사실상 많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어쨌든 책임의식은 조금 더 왜냐하면 받는 임금도 최저임금보다는 분명히 더 받고 거기고 자기가 이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뭐 압박이나 이런 것들도 회사가 좀 더 강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상 정규직이고 뭐 임금도 어느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최저임금에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감독 좀 세게 해버리면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분들도. 그게 이제 제일 쉬운 예라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게 뭐 룸 어텐던트라고 합니까? 네, 룸 이 어텐던트. 하우스키핑이 사실상 멀쩡한 방을 새 집으로 만들어 놓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체크리스트가 막 100가지씩 있는데 네. 방금 들어온 이게 뭔지 모르는 비정규직이 이걸 쳐다보고 한다고 오류가 안 날 리가 없잖아요. 20년 이래서 외우고 있는 사람도 실수하는데. 제가 이제 그 코로나 이유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 정치적 변화로 인해서도 노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데 원래 그 재단이라는 게 그런데 코로나는 너무 좋은 핑계였거든요. 맞습니다. 핑계. 특히 호텔에게 관광업에게 사람이 안 온다. 그때 그 요식업장들도 많이 문을 닫았죠. 호텔도 몇 개 문 닫았죠. 아마 큰 그리고 호텔들도. 뭐 저도 그렇게 의심했습니다만 몇몇 언론들도 그렇게 분석해 주는 게
우리 민주노조의 지부장님이 있는 일식당을 그 핑계로 닫은 게 아니냐. 일식당은 그 이전에 닫았었습니다. 코로나 훨씬 이전에. 아, 핑계는 동일. 코로나 때 있던 일들. 예, 코로나 때 이제 사실상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건 전체 줄어 있던 상황이었고 코로나 이전에는 세종 호텔이 여전히 그 외식 사업을 굉장히 크게 했었어요. 그래 출장 뷔페 형식으로. 어디 가면 뭐 세종 호텔 외식이라고 뭐 자랑하고 붙여놓는 거 되게 그래요? 많이 봤어요. 예, 예. 네. 대표적으로 우리은행 본점 그리고 한전 양재동 여의도 본점 이런 데에서는 회사 식당. 일단 회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직원들 복지 혜택처럼 토요일 일요일 이제 직원들 웨딩을 해준 거예요. 출장 웨딩을. 그러면은 우리은행 본점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각 요일마다 하루에 한 4건씩 11시, 1시, 3시, 5시 4건을 하는 거예요. 야. 웨딩을 4건. 그러면 그 인원이 얼마예요? 그 뷔페를 쳐내려면.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세종호텔 사람들이 가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맞아요. 이런 호텔들이 네. 싸게 먹으려고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대기업에서 계약할 때 네. 저 에버랜드나 뭐 CJ 이런 데 생각하는데 회사의 사주들은 가오 안 살게 돈 들어가는 날은 호텔 얘기하고 예 그럼 호텔 출장 와서 해줄 전문가들이 있는 호텔 몇 개나 있냐 그 중에 세종이 있었다.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대신 단가는 굉장히 싸게 뭐 호텔 직원 그거니까 그럼에도 대규모로 하니까 저단가이지만 이제 수익은 남는 구조니까 예, 그렇게 해서 굉장히 크게 했었었는데 사실상 코로나가 터지면서 뭐 아시다시피 특히 도심 서울 도심 안에는 호텔들은 완전히 타격이죠. 일단 시금 장사 그러니까 뷔페나 이런 부분들 계속 줄여졌고 나중에는 음식 자체 판매도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거의 사실상 방역법에 의해서 시금 영업을 거의 못하게끔 돼버린 거고 외국에서 오는 비행기 아예 없었죠. 제가 이제 그때 당시도 호텔 앞에서 뭐 농성 형태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었는데 명동 그 사람 많이 다니는 그 거리에서 네. 하루에 이렇게 있어 보면 정말 손가락으로 세릴 정도로 명동에서. 예, 그 워킹데드의 그 도시에 그 명동이 텅 비었죠. 예, 20년, 21년. 예, 그렇게 비어 있어서 사실상 어려웠던 거는 사실이긴 해요. 너무 막 갑작스럽게 그랬고. 근데 정부에서 어쨌든 고용유지 지원금 형태도 만들고 고용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이어가자라고 했었었는데 그걸 한 7개월 정도 하다가 연장이 충분히 가능했는데 안 하고 이제 세종호텔처럼 구조조정을 선택한 거죠. 근데 이게 세종호텔뿐만 아니라 주변에 비슷한 호텔들은 그때 당시에 고용 형태의 변화에 대한 생각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그나마 좀 소규모로 남아있던 정규직 형태들이 다 일단 그때를 거의 기점으로. 그죠 희망퇴직 형태나 구조조정 다 당한 거죠. 그렇게 나가고 사실 빠르게 회복되면서 또 재취업하면서 비정규직으로 다 다시 와서 일하고 있는 거죠. 정규직이었던 나갔던 그렇죠. 분들이 다시 비정규직으로. 세종호텔만 그런 게 아니고 네. 서울 도심안의 호텔들에 근데 아주 특급 호텔 5성급 이상은 그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정규직 형태 최소한 가져가야 되니까 거기는 좀 이렇게 구조조정에 그게 좀 약간은 좀 듣긴 했는데 특히 이제 4성급 밑으로 그런 호텔들은 거의 타격 안 받은 곳이 없을 정도로 고용 형태는 다 이제 그때 결론만 놓고 보면 웃긴 게 경제지들은 당시에 언제까지 팬데믹이 이어질지 모르니까 구조조정을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네. 많은 호텔들은 곧 벗어날 것 같으니까 구조조정을 한 셈이 됐거든요. 결론만 놓고 보면 그렇죠. 똑같은 사람들이 일하는데 이 중에 상당수가 비정규로 바뀌었어. 그러면 퀄리티는 같은데 회사가 버는 돈이 늘어나게 되는 그 미래를 꿈꾸고 했겠죠. 아니었으면 호텔을 팔았겠죠. 그렇죠. 네. 예. 정말 못 견딘 데들은 그 이전부터 뭐 그게 했던 데들은 사실 그런데 그런 호텔들도 판다고 얘기했던 데들 보면 르네상스 뭐 팔레스 이런 데들도 뭐 하얏트도 아마 좀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조차도 의심이 드는 게 실질적으로 그런 형태로 고용 형태 노동자들의 고용 형태만 바꾸고 호텔의 외형 약간 줄이거나 이런 변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구조조정, 인력 구조조정을 하고 자신들은 그런 뭐 영업을 안 한다고 해놓고는 사실 속이고 다시 또 호텔 영업 또 하고 이런 형태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당시에도 어영노조에 계셨고 지금도 호텔에 계신 직원들이 계십니까? 네, 지금 우리가 2012년 파업할 때만 해도 한 70명, 80명이 정규직이었는데 네. 코로나 딱 끝나고 나니까 지금 남은 정규직은 21명. 21명. 10%밖에 안 남았네요. 네.
21명.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뭐 저 어영노조도 하고 호텔 네. 오세에 계시고 이랬던 분들은 다 비정규직이 되셨겠네요 지금은. 아니죠. 다 나가고 거의 없고. 네. 아 네. 그냥 삭제됐어요? 그렇죠. 다 나가고 거의 없고 지금 남아있는 어영노조의 조합원들도 사실상 거기가 190명 가까이가 있었었는데 네. 지금 어영노조도 사실상 한국노총 그 세종연합노조라고 이제 공식 연합노조원도 11명인가 12명밖에 안 남았고 그렇죠. 이제 정규직이 이제 거기도 그거밖에 안 남았고 노조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렇죠. 저희 이제 세종노조, 어영노조도. 민주노조, 세종노조 조합원들은 현장 안에는 2명 있고 네. 이제 바깥에 이제 해고 복직하려고 하고 있는 동지들이 한 7명 정도 있고. 네. 아, 그럼 이게 다른 호텔이랑들이랑 좀 다르네요. 다른 데는 그래도 비정규직으로 돌아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여기는 사실상 시금 사업을 아예 안 하겠다라고 이제 천명하면서 이제 외식 업체도 이제 외주 업체도 하나 드리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객실 청소하시는 어텐던트 노동자들도 사실상 우리가 운영할 때는 거의 한 40여 명 가까이가 그렇게 이제 그 업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20명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고 하루에 이제 객실 청소가 국제 스탠다드가 한 12개 정도가 이제 하루 8시간 근무하면 12개 네. 정도인데 그때 우리도 뭐 한 15개 해야 된다. 12개밖에 못 한다. 이렇게 막 싸웠었는데 그럼에도 그 정도 선이 최대치였는데 지금은 20개 이상씩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객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지부장님 만나 뵙기 전에 네. 해외 사이트들에서 세종 호텔에 대한 리뷰를 봤어요. 해외 사이트에서요. 네. 그랬더니 이제 보통 이제 아시아에서들 많이 오시죠. 명동 호텔들은 다 그렇죠. 아시아의 관광객들이니까 많은 분들이 남기기를 집회가 있어요. 근데 집회에 방해받았다는 사람들보다 방 청소 덜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연관성을 파악하시는군요. 예,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네. 집회는 밤에 시끄럽게 안 굴고 아무 문제 없다. 네, 이 번역2에서 이게 약간 일본어였음을 오. 좀 약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일본분 잊었던 것 같아요. 네, 있었습니다만. 네, 좋은 호텔이다. 뭐 집회 있었지만 괜찮다. 음. 근데 청소가 안 돼 있다는 리뷰가 훨씬 많았어요. 네, 진짜 집회 얘기는 투숙객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았습니다라는 말밖에 없네요. 그런 쪽이 대부분이었어요. 네. 네. 정말 얼마 안 남으셨군요. 그럼 그 13분은 되게 민망하시겠어요. 오가면서 보지 않으세요? 아직 뭐 지금 앞에서 많이 농성하시니까. 부딪히고 많이 그거 하죠. 때로는 뭐 여전히 우리가 안에 들어가서 뭔가 이제 활동을 할 때 이제 좀 부딪히게 되고 하는데 그 남아 있는 사람들 꽤 다수가 네. 사실상 그 2012년 당시 어영노조가 만들어지던데 가장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 위주로 꽤 많이 남아 신념형. 있어서 그나마 남아있는 이들은 그들이군요. 시작부터 했던 그래도 사람들. 뭐 그들조차도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비슷하게 뭐라고 이제 얘기해요? 뭐 연배도 비슷하고 사실상 네. 친구처럼 지냈던 친구들도 있으니까 아. 얘기하죠. 야, 너 우리 없어지면 니들 고용 보장 되겠냐 이러니까 안 되겠지. 그래요. 얘기 인정합니다. 그래, 야 그러면은 너도 그렇게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하고 같이 좀 뭐라도 해보자니까 그거는 힘들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 없어지면은 쟤들 공격 들어오면 어떡할 건데 그때는 그만둬야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일상적인 슬프다. 예, 그겁니다. 수백 명 있는 조직의 거의 네. 대부분이 회사에 협조했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10몇 명이 있는데 네. 지금이라도 반길 들어볼 생각이 없느냐. 그것도 안 된다. 근데 또 젊었을 땐 친했다. 뭐 20년 같이 일했으면 네. 어릴 때부터의 친구가 그렇죠. 다를 바 없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보는 게 이제 그렇게 껄끄러운 상황은 상상조차 못하겠네요. 매일같이 또 봐야 되는데. 뭐 상황이 한번 벌어졌을 때 며칠 그러니까 쭉 어렵게 되는 게 아니라 지들도 이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성을 그리고 자기네들의 처지도 우리가 알아주길 바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않냐 먹고 살자고 하는 거고 우리도 힘없는 그냥 그건데 이런 식의 이제 변명 그게 이제 주니까 뭐 그런 것들도 이제 하고 여전히 그럼에도 이런 것들을 너무 자본이 잘 이용하니까 사실상 이렇게까지 온 거고 뭐 저희들의 첫 패착은 그때 당시 노동자들이 설마 하다가 끝내 이렇게까지 온 거죠. 설마 고용에 대한 부분까지 이렇게 그렇게까지 하겠어. 그렇죠. 설마 임금을 이렇게까지 깎겠어. 네. 이렇게 이제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 설마들이 다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한번 이루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세종노조, 민주노조를 선택한다는 거는 이제는 완전히 회사하고 척지고 나는 완전히 회사와 그죠. 관계를 가보겠다라고 마음먹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도. 일단 그러면 한번 그렇게 되고 들어가도 불이익을 주는데. 네. 집안이 엄청 부자는 아니지만 서울에 자가 있는 김 부장 입장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집어던질 거 아니면 그렇죠. 예. 예. 이제 회사한테 등은 못 돌리는. 모할모토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면. 네. 자, 구미에서 올라온 27년차 일식 셰프의 오늘까지의 얘기만 했는데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가요? 이 뒤의 이야기나 이 주변의 이야기들은 기사에 다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 얘기 나중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오늘은 이것만 정작 제대로 된 얘기는 하나도 못한 것 같은데. 또 해요. 또 해요, 또 또 해요. 만나뵈면 좋아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인사드리면서 우울한 얘기부터 했지 않습니까? 싸움이 하루에 끝날 일도 아니고 예. 네. 싸울 시간이 길면 싸움을 준비할 시간도 길게 돼 있고 우리는 또 자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그 정도를 제가 배웠습니다. 지금도 이제 민주정권 때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정권이 바뀐 다음에도 노동운동이 어려움을 겪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한국 노동운동사의 절반은 유신체제와 검찰체제에 복속해왔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200만의 양대 노총이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 그거잖아요. 실제로 오랫동안 힘든 회사들 들어보면 회사가 탄압의 주체가 회사인 것 같지만 결국 결론은 어영노조가 내줘요. 그리고 이건 심지어 노동 전문 매체들조차 못 건드립니다. 그들한테 돈을 주는 광고 지갑의 절반도 한국노총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예. 거기까지의 전장을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늘 1시간 동안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전장. 예. 실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 맞습니다. 뭐 민주노총 안에도 그거는 지금 구조가 뭐 사실상 노동조합 안에도 계층이 생겨버린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지금 노조도 민주노총은. 사람 사는 곳이라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힘에 밝고 돈에 밝은 사람들이 노조에 들어오죠. 10,000명 들어오면 그중에 뭐 1,000명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다수 노동자한테 불리한 선택을 내리는 노조의 리더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노조가 꽤 많았다. 사실상 그렇게 온 게 지금 한국 사회에 이제 예. 이런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 노동이 가파르게 는 배경이 된 거고 운동 자체가 조합주의에 많이 머물러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노동조합의 정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조합원들의 뭐 임금이나 그리고 복지를 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일상으로 맞긴 한데 사실상 그게 약간 좀 더 나가서 좀 운동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노동자들 전체 계급에 유익하게 이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민주노총이 좀 더 그래도 해왔다라고 그거 할 수 있을 텐데 여전히 근데 그 안에 어찌할 수 없는 또 이제 그 한계가 그렇게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도 하고 싶고 한데 여튼 뭐 그런데 좋으신 걸로. 네. 네. 예. 그때 이제 안전하고 나한테 유리한 것 같은 선택만 했던 오랫동안 같이 일해왔고 얼굴 보던 동료들도 결국은 외로운 싸움했던 사람 고마워하는 날이 온다. 왜냐하면 당장 볼 땐 외로워 보이지만 연대를 택한 사람들 덕분에 같이 사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우리는 이런 얘기를 좀 더 할 겁니다. 네네네. 네. 왜냐하면 계속 있으실 거 아니에요. 세종호텔에. 그렇죠. 저희는 계속 복직할 때까지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만두시고 계속 있으실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의 다른 단위 노조가 세종호텔 노조에 왜 고마워하죠? 투쟁 때 회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제공하는 양반들이니까. 한번 하셨다면서요?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한번 했네요. 네, 초밥 하셨다고. 초밥을 집회 때. 집회 때 한번 했었습니다. 집회 때 여러분 호텔 초밥. 근데 아무래도 퀄리티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제 조건이 여의치 않으니까. 재료비 이슈. 본인 스탠다드에 맞추려고. 그러니까 원래대로의 그 키친에서였으면 네, 그렇죠. 고기가 이게 뭐고 하면서 던져버리는. 그렇죠. 이게 그걸 내가 이런 걸 썰고 있다니. 연장 탓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한계는 그리고 워낙 또 긴 시간 동안 제가 주업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리스크가 상당합니다. 네. 참고로 이제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세종대학교하고 이제 동일한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100% 지분을 세종대학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종대학교. 이사장 중에 우리나라의 모든 사학분규가 다 똑같습니다만 사학분규의 26년판 주인공은 26년 전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전 이사장이라고 이름 붙은 분들이고 이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도 고진수 지부장을 모실 거고 그리고 아직 예고편으로 얼굴이 나오고 우리가 있습니다. 스시에 대해 궁금하거나 어려운 것들이 생겨도 고진수 지부장을 모시겠습니다. 예. 네. 둘 중에 뭘 여쭤봐도 시간 나면 와주시면 멀지 예. 않으니까 저희들,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얘기들을 많이 좀 알려드리고 싶고 왜 네.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왜 싸울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많은 공감대를 좀 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좀 이렇게 자리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사했고 네. 계속 싸워나가는 뉴스들은 또 가끔 초대해서 업데이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호텔 지부의 고진수 지부장 다음에 또 만나뵙겠습니다. 오늘 아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리박 자, 저희가 퇴근을 하려다 말고 갑자기 지난주 방송에 디버그를 좀 하겠습니다. 디버그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웃지 맙시다. 먼저 아이, 웃고 참. 시작하시는 거군요. 네. 다음 주엔 안 웃고 시작할 겁니다. 다음 주에 선생이 또 나옵니다. 네. 다음 주에 선생을 보시면 제가 흠씬 족친 뒤일 것입니다. 지난주 방송에 KJH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한창수 남작가 재산전 기사를 찾아보면 아래쪽에 한상옥의 사진이 있는데 독학으로 성공한 변호사 한상옥 씨 기사에 나오는 사진과 달라 보인다. 혹시 동명이인은 아니었을까요? 라고 찾아주셨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면 지난주 방송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게 나았던 세상이 됩니다. 그런 시간선이 됩니다. 부활했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세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밑에 그레이트 아카이님도 이 비슷한 사실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이 닉네임을 읽을 수 없는 FJEIR로 시작하는 닉네임 가지신 분. 네. 네, 이분은 확실하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어요. 네. 변호사 한상옥이 있어요. 그렇죠. 네, 독립운동가들을 위해 변호한. 그리고 친일파 아들 한상옥이 있어요. 네, 서자이자 네. 취리에 유학 갔던, 네. 그 재산전 했던 네. 그 한상옥이 있어요. 네, 다른 사람입니다. 두 사람 다 인생은 드라마틱해요. 네, 네. 하지만 두 사람이에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정말이지 확인을 더 했어야 됐습니다. 네. 아니 바보 아니야. 뭘 핑계를 대려고 그래. 네. 잘못한 것 같다. 네. 네. 그 뉴스 라이브러리 전체 기사를 안 보고 그걸 봤으면 사전에 좀 확인할 수 있었었는데. 그렇죠. 네, 저희가 그 뉴스 라이브러리에 요만큼만 보고 여기를 사진이 있는 그리고 것만큼만 자료 본 정리하기 거예요. 바빴습니다. 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네.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광고 주신 광고주 여러분들께도 죄송하고 아,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매우 죄송합니다. 네. 저희들은 지금부터 지난주의 방송을 편집하느냐, 삭제하느냐를 가지고 회의도 하고 이것저것 할 텐데, 최대한 무리 없이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멀쩡하게. 네, 그 저희가 가장 사죄드려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변호사 한상옥의 후손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렇습니다. 네. 매우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시나리오를 쓰려고 했던 여러분 멈추십시오. 네. 저희의 배움이 얕았습니다. 네, 지적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 이야기를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네. 당사자를 모시고 하겠습니다.